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 구강사 배영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바로 얼마 전에 봤었던 시험이죠. 군무원 9급 2024년 군무원 9급 시험과 관련된 간단한 총평, 간단한 해설을 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험 보신 분들, 우리 학생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총평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인 난도를 얘기한다라고 그러면 한 중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해요. 난도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군무원 시험 하면요, 좀 지역 말단적이고 말도 안 되는 문제들, 이 문제를 왜 굳이 출제 교수님께서 내셨을까 싶은 그러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좀 왕왕 있기로 유명한 게 군무원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군무원 시험은, 그러니까 2020년부터 문제가 공개되고 나서부터의 군무원 시험은 그런 유형이 좀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좀 깔끔하고 대표성 있는 부분들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말단적인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 공부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잘 출제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우리 학생분들께서 시험 문제를 푸시면서 난도 자체가 그렇게 높다라고는 느끼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비문학에서 조금 덜 깔끔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팩트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매우 소수고요. 대다수의 문제는 매우 좀 깔끔하게 잘 출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테일하게 영역별로 한번 살펴본다면요, 일단 우리 문법 있고요, 문학 있고요, 비문학 있고요, 어휘, 한자가 있습니다. 총 25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가 9문제 출제됐고요. 문학이 4문제, 비문학이 9문제, 어휘 한자가 3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뭐 문법이 보통 한 10문제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로 출제가 잘 되고요. 문학도 요 정도, 뭐 비문학도 요즘엔 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뭐 문학하고 비문학 요 문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기존의 흐름 그대로 출제됐다. 어휘 한자의 경우도 뭐 기존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출제됐다. 그래서 문제 출제 비율, 비중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의 출제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역시나 군무원 시험 하면 뭐가 핵심이냐? 문법이죠. 그러니까 문법 잘해야 결국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군무원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비문학도 문항수 자체는 많지만 이 비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어떤 공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독해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나의 어떤 독해력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부와 관련해서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법이 가장 중요한 시험인데 이번에도 중요성 있게 많이 출제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난도가 높지 않았어요.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요. 우리가 그동안 뭐 기본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출, 단원별 문풀, 파이널,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주로 만나봤을 법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핵심 위주로 잘 출제됐다라는 걸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면서 푸셨을 겁니다. 군무원 시험이란 것 자체가 이 문법이 중요하고요. 이 문법의 난도가 올라가면 군무원 시험 자체의 난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어려웠던 해의 시험에 학생들이 이번 군무원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보통 평가를 많이 하는데 문법의 난도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이 느끼셨던 전반적인 체감 난도는 높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체 난도 자체는 한 중정도, 요 정도 난도로 보는 게 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어쨌든 문법, 뭐 과하게 까다로운 문제, 이런 문제보다는 대표성 있는 문제로 잘 출제됐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겠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작품적인 부분 골고루 잘 출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론적인 부분이 뭐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가끔 막 뒤통수 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는 우리가 충분히 알 법한 내용으로 출제가 됐고요. 아마 시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호 텍스트적 접근, 이거 진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아마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와, 진짜 선생님이 말했던 그 부분이 정확하게 포인트 잡아서 나왔구나 라는 걸 아마 공감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시험 보시고서 직후에 저한테 어떤 글을 올려주신 분께서
제가 수업해드린 방향들 위주로 정말 포인트 잘 잡혀서 이번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막 저를 좀 과하게 좀 칭찬해 주시는 글이 있었는데, 진짜 좀 프라이드 있게 말씀드린다면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 이번 시험을 보신 그 과정 속에서 막 크게 막 미친 듯이 어떤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해요. 어쨌든 이론적인 부분, 문학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대비한 부분에서 잘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작품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도요, 사실 주요 작품 위주로 출제되다 보니까 이번에 문학 난도도 좀 낮았죠. 특히나 우리 학생분들에게 문학 난도에 있어서 어떤 까다로움을 만들어내는 영역이 고전 시가 파트잖아요. 근데 이 고전 시가 파트가 정말 초메인 작품들로, 실제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 작품을 정리 안 하고 시험 봤다? 그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경우의 수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문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고전 시가가 가장 익숙한 작품들로 출제되고, 그 익숙한 작품이 어렵지 않게 또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난도 자체도 좀 낮았다, 높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도 무난했고 문학도 무난했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무난했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을 본다라면 9문제 출제됐는데, 이 중에 인정합니다, 일부 좀 우리 학생분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대다수의 문제는 좀 평이했어요. 평이했고 뭐 지문의 길이가 뭐 과하게 길거나 그런 녀석들도 없었고요. 우리 학생분들께서 충분히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로 잘 구성됐고, 근거도 좀 명확하게 잘 제시되는 방향으로 출제됐다. 단 몇 문제는 우리 학생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꼈을 법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단 이 부분도 제가 좀 프라이드 있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항상 비문학 수업할 때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점을 잘 알고 계셨다면 이 비문학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 학생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꼈을 법한 그 문제에서조차도 그래도 결론적으로 정답을 맞히시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프라이드 있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따가 제가 비문학 할 때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역시나 무난했다. 그 다음에 어휘 한자 같은 경우는 고유어 어휘 문제 한 문제 출제됐어요.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공부의 영역으로 커버하기에는 좀 만만하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내하고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휘 고유어 문제, 그리고 한자 문제 같은 경우는 사자성어 한 문제, 그리고 일반 한자 문제 한 문제 출제됐는데, 뭐 제가 보기에 요 사자성어 한자 문제는 이번에 좀 무난했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집니다. 물론 한자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께서 공부를 얼마만큼 해놨냐에 따라서 받아들이시는 체감 난도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나는 한자가 어려웠는데, 나는 한자가 쉬웠는데, 이렇게 좀 천차만별이셨을 거예요. 허나 객관적으로 평가 내린다면 그렇게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난했다. 그럼 다 무난하네요. 그러니까 난도가 어떻게 된다?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학생분들 국어 때문에 이번 시험 국어 때문에 저는 떨어졌습니다, 또는 저는 이번 국어 시험 때문에 정말 위험했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아주 많지는 않으신 그런 시험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깔끔하게 잘 출제됐다, 이게 제 최종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제로 문제를 살피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발음의 표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발음과 관련된 문제인데 좀 쉽게 나왔죠. 그러니까 막 이 발음과 관련된 문제들도요, 우리 막 뒤통수 칠 법한 아주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출제될 수 있는데 대표성 있는 부분으로 잘 출제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뚫는이 아니라 유마까지 고려하셔야죠. 그래서 뚫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넓다죠. 이게 정답이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격자음 리을 비읍은요, 뭐가 남는 게 원칙이죠? 리을이 남는 게 원칙인 거예요. 예외적으로 뭐가 남을 때가 있다? 비읍이 남을 때가 있다. 그 예외 상황 우리 달달 외우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밟는다라고 하는 그 밥이라고 하는 글자 뒤에 자음, 히읗을 제외한 자음이 왔을 때 예외적으로 비읍이 남는다.
그리고 단어로 외우기로 했죠. 넙죽하다, 넙둥글다, 뭐 넓적하다 이런 특수한 단어들에 한해서 비읍이 남는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리을이 남으니까 그 나머지의 경우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이 남아서 넓다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죠? 3번 끝으로가 아니라 끝으로죠. 끝으로죠. 그죠? 끝으로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조사잖아요. 그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티읕이 어떻게 한다? 그냥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티읕을 치읓으로 굳이 바꿀 이유는 전혀 없죠. 그 다음에 4번 젖, 먹, 이 같은 경우는 일단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받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무슨 화가 일어나요?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얘는 연음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젖먹이가 맞는 발음이겠죠. 점이 아니죠. 젖먹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번 어렵지 않았고요. 2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거 제가 맨날 짚어드리는 부분에서 나온 거죠. 제가 맨날 뭐 말씀드리죠? 요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가 있다? 조사. 조사 밖에는요. 이런 개념이라고 했죠? 오직 이런 느낌. 예를 들면 나는 철수밖에 모른다. 나에겐 철수밖에 없다. 요럴 때 요 오직의 느낌에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오직의 느낌이다 보니까 주로 이 조사 밖에가 쓰이면 뒤에 부정성 있는 표현들이 잘 온다. 나는 철수 밖에 모른다. 나에겐 철수 밖에 없다. 이런 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조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명사에 조사가 붙은 케이스다. 그러니까 명사 밖 여기에 조사 애가 붙은 거다. 말 그대로 외부 밖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어미가 있고요. 이 어미가 리을 밖에가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가 간단히 나도 갈 밖에 뭐 이런 표현이죠. 그죠? 요 리을 밖에가 어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리즈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1번 집 밖에 그죠? 외부에 그러면 집 밖에니까 집 명사 밖 명사니까 집과 밖 띄어 쓰셔야죠. 뭐 특별히 집 밖이 한 단어로 인정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띄어 쓰셔야죠. 그죠? 그래서 집 띄고 밖. 그 다음에 2번 공부 밖에 모르는 학생이고 그러면 이때 밖에는 뭐예요? 오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죠. 그리고 뒤에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성 있는 표현도 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 밖에는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맨손은 한 단어니까 이렇게 붙여 적는 거 맞고요. 4번 한겨울도 한 단어니까 붙여 적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서 사실 사이즈가 그냥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띄어쓰기가 아니었다. 띄어쓰기 문제 사실 어렵게 나온다면 진짜 베베 꽈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 거 무난했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다음 중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형태소 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 의미를 유지하는 최소단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의미를 유지하는 최소단위. 3번 보세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똑같은 말이죠. 3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1번 가면 홀로 설 수 있는 말의 단위. 이거는 뭐 자립성이 있냐 없냐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면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 해석에 따라서 다른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단어로 보면 된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단위 음소죠. 음소. 그죠? 음운, 그죠? 음운, 그죠? 음운, 음소,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끊어 읽기의 단위다. 이러면 어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단어, 2번은 뭐 음운, 뭐 디테일하게는 음소,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3번이 형태소, 4번이 어절,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아래 밑줄 친 단어 중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설거지, 이거 뭐 맨날 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죠? 2번 바뀌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사이즈 바로 내리실 수 있었죠. 기본형이 뭐니까? 바뀌다니까 여기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붙이면 바뀌었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정답.
3번, 4번도 다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갑니다. 다음 낱말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요게 요런 시리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깨끗 이가 맞는지 맞춤법이 깨끗 희가 맞는지. 즉 우리가 부사를 만들 때 끝에 이를 붙일 때가 있고 희를 붙일 때가 있는데 두 개의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가 좀 헷갈린다. 이거에서 포인트 중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다를 붙여보는 거죠. 하다를 붙였을 때 말이 되는 녀석은 뭐다? 희를 붙인다. 뭐 이런 식의 공식을 우리가 접했었고요. 그래서 2번부터 보면 가득 하다가 되니까 가득 희가 되는 거고요. 3번 조용하다가 되니까 조용희가 되는 거고요. 4번 고스란 하다가 있어요. 이것도. 고스란 하다가 되기 때문에 고스란 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깨끗 하다가 있으니까 깨끗 희가 맞겠구나 하는데 요게 X고 맞춤법 요게 맞죠. 이유는 뭐냐? 비록 하다가 붙더라도 시옷 받침 뒤에서는 뭐를 붙인다? 이를 붙인다라는 거. 그래서 뭐 방긋 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공식도 우리가 배운 적 있습니다.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서 잘 냈죠. 그 정답 1번이고요. 6번 갑니다. 다음 문장 중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시면요. 오늘은 잔디밭에서 책과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책도 그리는 꼴이 되고 그림도 그리는 꼴이 되죠. 책은 그리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사람은 모름지기 욕심을 다스릴 줄 안다. 우리 모름지기가 나오면 관용구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맥락이 오겠죠.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괜찮고요. 4번 그녀는 초보 치고 운전을 썩 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치고는요. 그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초보지만 초보들 사이에서는 예외적으로 운전을 어떻게 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초보 치고 운전을 썩 잘한다.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 정답 3번. 7번 갑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설명이 적용될 수 있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중의성 중에서 어떤 비교적인 표현 때문에 생기는 중의성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1번 갑니다. 나는 내일 철수와 선생님을 만난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팀 구분. 나랑 철수랑 한 팀인지 철수와 선생님이 한 팀인지가 중의적이다. 즉 어떤 연결 관계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중의성이 생기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2번 결혼식장에 손님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 다가 100%인지 일부인지 이거죠. 즉 어떤 범위 그죠? 아니면 부정적인 표현과 관련해서 다 오지 않았다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의성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3번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그림을 어루만졌다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그림 그랬을 때 얘 이름이 뭐예요? 관형격 조사죠. 이 관형격 조사를 쓰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중의성이 생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 중의성이 있죠. 아버지의 그림 하면 어떤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실제 화가셔서 그린 그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작가, 그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모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어떤 느낌도 있어요? 아버지가 돈 주고 소장하고 계시던 그런 그림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뜻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즉 중의성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관형격 조사의 쓰임에 따른 중의성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글쎄 남편은 나보다 축구 중계를 더 좋아한다니까 그랬을 때 이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의적이냐. 일단 첫 번째는 프라이드 싸움인 거예요. 남편이 내가 축구 중계를 더 좋아해. 아내가 아니야 내가 축구 중계를 더 좋아해. 비교해봤더니 남편 승 뭐 이럴 수 있죠. 그죠? 두 번째는 아내가 남편한테 나야 축구 중계야 그랬는데 축구 중계 승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뛰어난지 누가 더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비교에 있어서 중의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8번 갑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우리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이게 고유어 문제죠. 근데 뭐 이거 사실 우리가 잘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쌀쌀하고 매섭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맥락에 맞는다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성마르는요, 이게 기본형이 성마르다인데 참을성이 없고 성질이 조급하다라는 뜻이고요. 2번 돈바르는 돈바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성미가 너그럽지 못하고 까다롭다는 뜻이고, 4번 암상스럽다가 있어요. 요거는 남을 시기하고 셈을 잘 낸다라는 뜻입니다. 9번 갑니다. 밑줄친 기역, 니은과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제막매가죠. 19채 향가의 백미 부분이죠. 이 작품 정리 안 하시고 시험 보시는 분은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푸셨을 것이다. 제가 아까 총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문학 작품이 주요 작품 위주로 출제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고전시가가 너무나 킹 제네럴 갓 메인 작품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의 어려움이 좀 덜어졌죠. 그죠? 뭐 이 작품에 대한 해설 전혀 필요 없을 듯 하고요. 바로 갑니다. 1번 이 작품은 신라시대의 향가 중 한 편 맞죠? 19채 향가죠? 2번 기역은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누이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랬어요. 기역 보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이 떨어지는 잎이 누이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강, 떨어지는 거니까 하강적 이미지 맞죠? 그다음에 3번 죽은 누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작품이다. 그렇죠. 누이가 죽어서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서 쓴 작품이라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4번 니은은 누이의 죽음에 의한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욕망으로 가득 찬 현실적 공간이 아니에요. 이 미타찰은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극락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가득한 현실 공간은 아니라는 거. 뭐 너무 쉬우니까 이 정도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10번 다음은 탑골공원에 대한 실태 보고서의 목차이다. 기역 리을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기역 보면 편의시설과 주변상가 그리고 니은의 인근 공원의 위치와 거리 다 탑골공원의 지리적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니까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디귿 보면 선호하는 공원 시설 및 행사, 이건 3번에 맞아요. 왜? 탑골공원 이용객의 실태, 이용객들이 어떻게 이 탑골공원을 이용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호하는 공원 시설 그리고 선호하는 어떤 공원의 행사,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건 괜찮죠. 그런데 리을 보세요. 노약자를 위한 시설 관리 대책, 이거는 탑골공원 이용객의 실태가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11번 갑니다. 기역 디귿에 알맞은 말은 그랬어요. 일단 기역 앞쪽을 보면 해요체를 주고받는 게 일반적이래요. 그런데 기역 아래 합수조체를 써서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른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가 맞는 거예요.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두 번째 니은은 한편으로 고정이 되네요. 그게 맞는 게 1문단 끝에까지는 회사 얘기를 하는데 그 니은 바로 뒤에 가정에서라면 또 가정 얘기로 잠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편 괜찮은 거죠. 그러면 디귿이 그래서인지 그리고인지만 따지면 될 거입니다. 그러면 디귿 앞쪽을 보면 어느 정도 높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의 맥락이니까 그래서가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된다. 뭐 어렵지 않으셨을 걸로 생각되고요. 12번 갑니다. 다음 중 밑줄 친 기역 리을의 한자음이 잘못 연결된 것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자는 우리 학생분들이 얼마만큼 대비해 놨냐에 따라서, 그 공부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난도 차이는 좀 느꼈을 수 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유의사가 아니라 자유의지죠. 의지. 13번 갑니다. 이 사자성어도 저도 이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 내려져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뭐 백중지세, 난연낭제, 막상막하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1번 막역지우, 이 정도 다 아시잖아요. 절친이라는 뜻 아닙니까? 베스트 프렌드. 그렇기 때문에 1번하고는 관련이 없다. 정답 1번. 그래서 사자성어 한자 문제 이번에 매우 쉽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14번 갑니다. 다음 중 빈칸 기역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이게 문학 이론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거 아닙니까? 문학을 감상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문학 작품 감상, 아니면 뭐 접근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감상법, 접근법. 요게 몇 가지로 크게 나뉜다? 두 가지로 나뉜다. 내재적 접근, 내재적 감상과
외재적 접근, 외재적 감상으로 나눈다. 그러면서 내재적 감상은 작품 자체만 놓고서, 즉 배경 지식을,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을 끌어오지 않고 작품 자체로 감상해 나가는 거다. 다른 말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외재적 감상은 작품을 감상할 때 배경 지식을 끌어와서 그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이용해서 작품을 감상해 나가는 게 외재적 접근, 외재적 감상이고, 크게 네 가지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첫 번째 표현론, 두 번째 반영론, 세 번째 효용론 또는 뭐 수용론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다? 상호 텍스트적 접근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표현론은 배경 지식을 가져오되 작가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가져와서 그 작품을 해석해 나가는 거. 반영론은 시대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가져와서 작품을 해석하는 거. 효용론은 독자가 이 작품을 통해,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 상호 텍스트적 접근은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이다. 이 작품을 다른 작품과 비교적으로 감상하면서 접근해 나가는 거. 이걸 상호 텍스트적 접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억 그 괄호 뒤를 보면 뭐라고 나와요? 문학 작품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1이죠. 상호 텍스트적 맥락. 끝. 그래서 이론과 관련된 부분 아주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웠던 부분에서 잘 출제됐고요. 이거 아마 우리 학생분들 아주 가볍게 잘 푸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 기억 뒷부분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학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큰 기대를 걸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갖는 가공할 만한 위험성을 항상 경계하고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16번 갑니다. 아래의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문장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우리 이 지금 네모 박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게 뭐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 부사는요. 종류를 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사는 종류를 잘 나눠야 돼요. 부사는 크게 둘로 나눈다. 성분부사하고 문장부사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두 개념부터 잘 나눠야 된다. 성분부사는 여러 문장 성분이 있어요. 참고로 문장 성분은 무슨 어가 문장 성분입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게 문장 성분이죠.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장 성분들이 있을 때 얘가 부사라고 한다면 이 부사가 딱 하나의 문장 성분만 수식할 때 이거를 성분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문장부사는요. 이렇게 문장 성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부사라고 한다면 얘가 딱 하나의 문장 성분을 수식한다기보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때 이럴 때 얘를 문장부사라고 얘기한다. 뭐 예를 들어서 설마 네가 그런 일을 했겠느냐 했을 때 이 설마는 사실 이 중에 어떤 하나를 수식한다기보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이 단어로 맨날 예를 들거든요. 설마. 그런데 거기 한번 보세요. 16번에 지금 네모 박스가 뭘 얘기하는 거다? 이 문장 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답이 1번 설마. 끝. 이 단어까지도 그대로 나왔죠. 제가 들어드리는 그 예가 그냥 그대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린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문장부사 중에서도 양태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성분부사도 더 종류 나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들입니다. 2번, 3번, 4번은 다 성분부사에 해당하고요. 1번만 문장부사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요 17번 문제가 비문학 문제인데 우리 학생분들이 좀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 네모 박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어디에 들어가도 깔끔한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찍으신 분들도 솔직히 좀 많으실 거예요. 많으신데 사실 찍을 때 찍더라도 제가 비문학 수업할 때 항상 드리는 그 논리를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우리 학생분들이 찍었을 돼 정답은 맞히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포인트가 뭐냐? 일단 이 네모 박스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인이나 중동인은 해부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부학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럼 해부학적인 얘기를 하는 맥락은 어디냐? 기억 윗부분 맥락이죠. 나머지 니은이나 디귿이나 리을은 해부학적인 얘기에선 이제 벗어난 부분이에요. 맞죠? 그러면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비문학 지문에서 이 지문의 방향이, 흐름의 방향이 사실 뭐 여러 가지 기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말씀 드렸죠. 기교를 가장 덜 부린 방향이 항상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기교를 가장 덜 부린 방향. 그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기억 윗부분에서 해부학 얘기를 하지만 이 네모 박스의 해부학 얘기는 다른 아랫부분에 들어가도 돼요. 왜? 그래, 기교상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교를 더 부린 꼴이 되고요. 해부학적인 얘기 한 부분, 그 뒤에 해부학적인 부분을 마저 얘기하는 게 좀 더 덜 기교를 부린 글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글이잖아요. 단편적인 글이 되잖아요. 해부학 얘기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 하는 게 기교를 덜 부린 거지. 해부학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하다가 또 해부학 얘기 나온 다음에 다른 얘기를 가면 이거는 가능한데 기교를 더 부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뭐 문장을 배열하는 유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얘가 잘 어울리는 걸 집어넣는 것도 그런 부분의 연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잘 이어지는 순서를 묻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기교를 덜 부린 방향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랬을 때 기억이 가장 기교를 덜 부린 방향이고 정답이 1번이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이거를 읽고 조금이라도 더 다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서 푸신 건 뭐 그건 당연히 정석적인 방법이고 독해력을 이용한 아주 잘한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실제로 아마 설문조사에 보면 찍으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 25분이라는 시간 안에 너무 고민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읽고 잘 읽혀서 잘 풀리는 거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풀어라. 그런데 찍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왕지사 찍을 거 기교를 덜 부린 방향으로 찍어볼까? 1번. 이건 깔끔하지 못하는데 뭐 틀리면 어쩔 수 없지. 이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끄는 것보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다른 시험 문제에 집중하고 혹 시간이 전체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남는다면 컴백해서 다시 좀 살펴봐야지. 이런 마인드로 넘어갔던 학생분이라면 되게 좀 깔끔하진 않고 좀 껄끄름하게 문제를 푸시고 마무리 짓고 시험을 끝나셨겠지만 막상 시험 끝나고서 채점할 때 17번 채점할 때 17번에 1번 이야 미쳤다 동그라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그죠? 그리고 합격하셔서 공직생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드리는 그런 말씀들의 포인트를 좀 잘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나 여러 문제풀이에서 응용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여기에서도 당혹스러운 이런 장면을 만났을 때 좋다. 이제는 요 응용을 한번 해볼 때다 하고 적용해 보셨을 거고요. 아마 잘 맞히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답 1번이고요. 18번 갑니다. 다음 글에 나타나지 않는 수사법은 그랬어요. 요것도 우리 문학과 관련해서 어떤 이론, 지식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뭐 다 배웠던 부분이죠. 그죠? 1번 역설법 없죠. 그죠? 양립할 수 없는 대상을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게 역설법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들 양립할 수 없는데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 역설법 없습니다. 2번 과장법 있어요. 여기 보면 소나기를 막 폭포수로 막 표현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리 소나기가 심하게 내려도 폭포수 과장되어 있죠. 그죠? 3번 지규법 있죠. 뭐 밑에서 네 번째 줄 빗줄기가 복더위와 다른 박질로 불화로처럼 이렇게 나오죠. 처럼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인 듯 이런 거 지규법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화료법 생명체가 아닌 대상에게 생명성을 불어넣는 거 이게 화료법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좀 전에 읽은 부분도 사실 화료법이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빗줄기가 복더위와 다른 박질한대요. 다른 박질은 이게 달리는 거거든요. 그럼 빗줄기, 복더위 얘네들은 당연히 생명체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박질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걸로 표현했으니까 생명성을 후 하고 불어넣어 준 거죠. 화료법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정답 1번. 19번 갑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에코의 말은 과장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맨 아래 밑에서 세 번째 줄 에코는 기호학을 정의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 정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과장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명품이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어다. 이런 근거 없어요. 2번 정답. 3번 일부 기업과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요거는 이 문단 시작하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돈이 되기만 하면 달려드는 상업주의 장사꾼들과 시청률과 구독률만을 높이기만 하면 된다는 언론의 합작품인 명품이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건전한 소비의식이 병들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3번 맞고요. 4번 비교에 해당하는 설명 방식을 활용하였다. 비교는 어떤 대상들의 공통점을 견주어 보는 게 비교죠. 명품하고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공통점을 견주면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맨 위에 명품이라는 말은 대통령이라는 말이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빚어낸 것과 같다. 공통점 견주고 있죠. 20번 갑니다. 다음 중 가다를 문맥에 맞는 순서로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가 위에 리드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운명론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선택지를 봤더니 첫 번째 올 게 나 아니면 다네요. 그죠? 근데 나는요 운명론을 배격하는 얘기고요. 다는 운명론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또 아까 드렸던 말씀 리드되는 문단에서 운명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운명론은 배격하는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운명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글에 기교를 많이 부린 꼴이 되죠. 그러면 이런 시리즈의 문제에서는 기교를 덜 부린 방향으로 가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운명론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운명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으로 운명론 얘기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운명론 배격하는 얘기가 나와줘야 글이 단편적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글의 기교를 덜 부린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가 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와 관련해서 운명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가냐 나냐네요. 그런데 가 같은 경우로 보면 역시나 운명론 설명을 연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 먼저 오는 게 적당하죠. 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명론 얘기 다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운명론 배격하는 얘기를 가는 게 기교를 덜 부린 방향이기 때문이다. 정답 3번이 됩니다. 21번 갑니다. 다음 중 외래 표기가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2번이죠.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 그죠? 메시지. 정답 2번. 이것도 뭐 한두 번 풀어본 게 아니죠. 22번 갑니다. 다음 작품과 주제 및 정서가 가장 비슷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 작품 이름 뭐죠? 정극인의 상춘곡이죠. 제가 항상 진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 질리도록 드린 말씀 있죠. 뭐 주요 가사 작품 8작품은 전문을 꼭 정리해라. 주요 가사 작품 8작품 꼭 전문 정리하자. 그 중에 첫 번째로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정극인의 상춘곡. 그 다음에 송순의 면왕정가. 그 다음에 정철 시리즈,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그 다음에 박일로, 누항사, 선상탄, 그리고 허난설원, 규원가. 이렇게 8작품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꼭 정리하세요. 맨날 매 커리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작품이거든요. 근데 딱 보세요. 이거 나왔죠. 상춘곡. 그죠? 그럼 이걸 지금 읽고 푸셔야 되냐? 물론 읽고 풀 수도 있죠. 있는데 읽고 푸시면 안 되고요. 알고 계셨어야 되고 이 밑에 선택지들도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다 정리한 선택지들이에요. 이 시조들도. 그러면 이게 22번이 몇 초짜리 문제가 된다? 5초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 아낀 시간 다른 부분에 영역에 써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역시나 주요 가사 작품 전문 정리는 너무나 중요하다. 요 말씀 드리고요.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했죠? 심화이론에서 전문 정리를 했습니다. 그 8작품을. 정말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죠. 그런데 그런 싸움이 결국 이렇게 의의점을 갖게 되네요. 그죠? 어쨌든 이 상춘곡 하면 뭐다. 물론 읽고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그냥 배경 지식적으로 무슨 내용이 딱 나와야 돼요? 자연 친화적이고 안 빛낙 또 안 분지적. 이런 얘기들이 그냥 딱 깔끔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번 이것도 우리 맨날 했던 거 아니에요? 고려 멸망에 대한 어떤 슬픔을 얘기하는 시죠. 2번도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육신의 절개를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이황의 도산 12곡 아닙니까? 그죠? 이 도산 12곡 하면서 맨날 정리하는 부분이죠. 학문수양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4번이 자연 친화적이고 안빈낙도 부분이죠. 10년을 경영해서 노력해서 초가집 방 3칸짜리를 지어냈는데 나 한 칸 갖고 달 한 칸 주고 청풍 맑은 바람한테 한 칸 줬습니다. 그랬더니 강산이 야 나는 왜 난 방 없어 그랬더니 너는 드릴 데 없어. 그러니까 너는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연 친화적이고 안분지적 안빈낙도의 삶이 드러난다. 정답 4번.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23번 갑니다. 다음 인용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갑니다. 이 글에서는 역사를 바라보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뭐 미시적인 거, 거시적인 거 요 얘기 나오고 있죠. 2번 종래 역사 서술의 주류를 형성해온 것은 거시적인 전망에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서술하는 입장이었다 그랬어요. 이거 메뉴에 있죠. 근데 이후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서술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았다. 3번 미시사적인 역사 서술은 보통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을 통계 수치로 환원시켜 익명성의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한 건 거시적인 접근일 때죠. 그래서 맨 아래에서 5번째 줄 가운데인가요? 미시사는 이러한 역사 서술, 이게 거시사죠? 이러한 역사 서술이 보통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을 통계 수치로 환원하여 거시적인 흐름으로 바꿔버리거나 익명성의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한다고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미시가 거시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답 3번이죠. 4번 거시적인 역사 서술은 특정 지역의 역사를 어떤 목표점을 향해 전개되어 온 도정으로 서술한다. 요거는 위에서 둘, 넷, 5번째. 특정 지역의 역사를 자본주의 경제 확립이나 민족 국가의 성립과 같은 어떤 목표점을 향해 전개되어 온 도정으로 서술한다. 얘기 나왔죠? 정답 3번. 24번 갑니다.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요 내용 자체가 어떤 실천을 중요시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천이 이 문단 보면 성향이 돼야 되고요. 성향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두 번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제비가 한 마리 날았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번만으로 그것을 이루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25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당연히 3번 실천과 습관의 중요성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군번 9급 총평과 간단한 해설 한번 해봤고요. 일단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25년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25년 군무원 시험은요, 우리 일반 행정 시험처럼 문제 유형이 바뀌지 않고 기존의 유형으로 출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총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문학, 비문학, 어휘 한자를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문법을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잘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의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 군무원 9급 수업과 관련된 여러 OT들, 특히나 기본이론 OT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요, 이 9급 군무원 시험의 흐름이, 공부 방향이 눈에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25년 시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